그랬더니 한 달 뒤에도 안 갚고 이제 두 달 뒤에도 안 갚고 계속 안 갚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안 받고 재판에도 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너무 이제 법적인 내용만을 주로 촬영을 해서 다들 노잼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조회수도 좀 낮은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제 변호사 업무 경험을 뒤져서 조금 재미가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의뢰인분들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촬영을 준비하면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몇 분이 저를 조금 힘들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 가족들에게도 말을 안 한 건데 저한테 돈을 빌려가서 아직까지도 안 갚은 의뢰인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장기 기억력이 좋지 않고 안 좋은 일도 금방 잊는 편인데 이 의뢰인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의뢰인입니다. 제가 이 의뢰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변호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가 있어서 무죄가 나오기 어려울 듯해서 혐의를 다투면 구형이나 양형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제가 의뢰인에게 자백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분께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기를 강력히 원하셔서 저도 재판에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해보고 그때 인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무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그때는 이제 막 현장에도 가보고 그러면서 열심히 변호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배척이 돼서 재판도 결국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기가 어렵고 특히 요새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가 배척되는 경우는 드물어서 변호사로서는 좋은 경험을 했고 그래서 또 그 사건 자체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잊을 수 없는 정말 큰 이유는 저한테 돈을 빌려가고 잠적을 한 이후에 그 뒤로 현재까지 저한테 돈을 갚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 1심 진행 중에 갑자기 바카스 한 박스를 사서 들고 오시더니 자신이 폭행사건에 휘말려 상대방을 때렸는데 합의금을 낼 돈이 없다. 다음 달에 누나가 돈을 구해서 다시 준다고 하니까 변호사님이 잠시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된다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의뢰인이 정말 잠시면 된다 그러면서 누나가 돈 주겠다고 한 문자도 보여주고 뭐 폭행사건까지 병합이 되면 재판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폭행사건이 병합돼도 그 사건이 수사나 재판이 오래 걸리는 사건은 아니라서 제가 맡은 사건 진행에 거의 영향이 없을 건데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귀찮은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금을 빌려드렸죠. 얼마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랬더니 한 달 뒤에도 안 갚고 이제 두 달 뒤에도 안 갚고 계속 안 갚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안 받고 재판에도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죠. 저희 사건도 처음에 위임 계약 자체를 어머님이 체결하셨고 수임료도 어머님이 지불하신 거라서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의뢰인분께 합의금을 빌려드렸는데 갚지도 않고 재판에도 안 나오신다. 어머님이 변제를 해주시고 좀 변제랑 관계없이 재판에는 나와달라고 이렇게 전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화를 내면서 변호사님이 돈을 빌려줬는데 아들이 못 갚으니까 민망해서 재판에 못 나가는 거 아니냐. 돈을 왜 빌려줬냐. 우리 아들이 착해서 변호사님 보기 민망해서 못 나가는 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 그때는 정말 제가 이거 뭐라고 해야 하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이게 할 소린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화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하시다. 이거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 정도까지 제가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연히 여태까지도 돈을 못 받았고 그 뒤로 뭐 의뢰인분한테 사과나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 당시 앞으로는 절대 의뢰인분께 돈 빌려주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그 뒤로 뭐 빌려달라고 하는 분도 한 번도 없어서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뒤로도 한 분 빌려드린 분이 있긴 한데 이분은 정말 안타깝고 사정이 어려우신 분이고 오히려 제가 먼저 빌려드린다고 해서 50만 원 빌려드리고 5만 원씩 10개월에 변제를 다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입니다. 이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을 의뢰하셨던 분입니다. 사건의 이제 구조 자체는 7남매 중 막내 한 분이 원고이고 나머지 5분이 피고고 한 분은 이제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 원고가 피고 3분을 상대로는 어머님의 재산에 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고 피고 4분을 상대로는 이제 중복되는 분들이 있는데 아버님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청구가 한 사건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피고 두 분은 뭐 두 청구에서 겹치고 이렇습니다. 위 두 청구 중에서 앞에 청구에 대한 방어, 그러니까 막내분이 지금 말씀드린 의뢰인분을 상대로 어머님 재산을 생전에 유증받았으니까 그 재산의 일부를 유류분으로 반환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한 거고, 방어를 저한테 의뢰하신 거죠. 저한테 의뢰하실 때 당연히 피고 측 남매들 5분 중에 4분이 오셔서 다 같이 사건을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각자 하고 싶은 얘기, 5분이 중에 4분이 오시니까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막내에 대한 불만, 어떻게 재산을 받은 것인지 그런 사실관계 설명해가지고 아무튼 상담 자체도 굉장히 오래 했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특정 의뢰인분은 별도로 나중에 또 사무실에 오셔서 다른 남매들 모르게 뭐 이런 증거를 좀 제출해 달라, 이런 부분은 다른 남매들 모르게 해달라, 뭐 이런 부분을 또 요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제가 다 도와드리고 필요한 진술서 초안도 해드리고 잘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다가 판사님이 아무래도 조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상속에 관한 것이니까요, 해서 조정에 참석을 했는데 가족분들은 다 오셨습니다. 결국 첫 번째 청구, 그러니까 우리 특정 의뢰인이 포함된 청구는 유류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반환한 것이 맞기 때문에 조정이 잘 이루어졌고, 두 번째 청구는 조정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조금 이상한 게 있었는데, 첫 번째 청구의 원고인 막내분이 3명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정 중에 막내분이랑 제가 말씀드린 의뢰인분은 막 둘이 상의를 하시더니 결국 원고인 막내분이 그 특정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시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만 일부 지분이나 뭐 금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물론 나머지 두 분은 저랑 상의해서 조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청구에 대한 재판만이 남아서 거기서 일이 발생했는데, 그 두 번째 청구에 대한 재판에서는 제 의뢰인은 피고가 아니어서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4분이 다 함께 와서 저한테 사건을 의뢰했으니까 당연히 4분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정 의뢰인도 나머지 분들이랑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특정 의뢰인이 자기 사건이 끝난 후에 원고인 막내 편에 서서 두 번째 청구에 대해서 원고문이 맞다, 뭐 이런 진술서를 써주고 원고는 그 특정 의뢰인을 증인으로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저한테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고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뭐지, 제가 사건을 분명히 다 도와드리고 이렇게 조정이 잘 된 건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에 그 특정 의뢰인분께 전화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저랑 사전에 좀 상의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같은 사건에서 잘 해드렸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뭐 자기는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뒤에는 그분 아드님도 전화해서 저한테 왜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래서 설명을 했고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고 끝났으면 저도 기억에 그렇게 남진 않았을 거예요. 괜찮았을 텐데 결국 특정 의뢰인이 재판에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반대 신문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증인이 재판장님께 피고 대리인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에 나오기 전에 자신한테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고 진술을 강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왜 사전에 나랑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얘기를 했지, 뭐 이런 증언을 해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정말 당황하고 이제 어이가 없어서 큰 얘기는 안 하고 재판장님께도 그냥 증인이 일방적으로 하는 주장이다 이 정도만 말하고 자세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판이 끝나고 정말 화도 많이 났는데, 결국 재판은 원고 패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측 다 승소로 끝나서 별 문제는 없었고 그 뒤로는 이제 금방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며칠 동안 크게 배신당한 느낌이어서 화가 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나한테 뭐 미리 얘기하기는 민망하고 미안해서 말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아닌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업계에서 순위가 있고 나름 이름이 알려진 회사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먼저 업무에 착수했고 업무도 반 이상 했습니다. 맡은 사건 중에 형사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불기소 나온 것만 해도 3건이라서 저희가 해드린 일이 꽤 많았죠. 그런데 회사가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에 저희한테 말도 안 해주고 해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담당자분은 전화 주셔서 미안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결국 수임료는 받지 못했으니까요,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이후로 너무 결제가 늦어지는 회사의 거래는 꺼려지기도 하고요, 다른 대표님들이랑 같이 했는데 보수를 받지 못하신 다른 대표님들께 너무 죄송하죠. 사실 이런 일이 드물긴 하지만 그동안 수임료를 못 받았던 일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회사가 기억에 남는 건 제가 회사 크기나 유명한만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결제를 미뤄줬고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인 듯 합니다. 아무튼 이 일로 저도 많이 배워서 그 다음부터는 방심하지 않고 계속 결제를 빨리빨리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의뢰인 분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번 촬영을 준비하면서 뭐 기록을 뒤져보고 의뢰인 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는데 정말 좋은 의뢰인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시고 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노력한 건 알고 있다, 이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촬영을 계기로 안 좋은 기억은 모두 잊고 의뢰인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